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날이 늘 그렇듯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 손을 꼭 잡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 손으로 죽였어. 처음엔 치매 증상이 심해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안쓰러운 마음으로 시어머니 손을 잡아드렸죠. 하지만 그런 고백이 방문할 때마다 반복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빛이 또렷하셨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제 팔이 아플 정도였죠. 내가 사람을 죽였어. 영희를 죽였다고. 내 손으로 죽였어요. 영희가 피가 너무 많았어요. 아가씨, 바닥에 피가 자꾸 번져서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영희야, 영희야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꿈꾸신 거예요. 아니야, 꿈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죽였다니까. 영희 그 불쌍한 것 내가 죽였어. 영희야, 내가 미안하다. 영희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그 표정과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셔. 누군가를 죽였다고, 영이라는 사람을 죽였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치매가 심해지신 것 같네. 병원에서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무 구체적이야. 피가 많았다고, 자신이 죽였다고, 그리고 표정도 너무 진지하시고. 에이, 설마. 어머니가 정말 사람을 죽였겠어? 말도 안 돼. 우리 어머니가 그럴 뿐이야? 아니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다음 병문안 때도 시어머니는 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내가 영희를 땅에 묻었어. 아무도 모르게 묻었어. 사람들이 알면 절대 안 돼서. 그런데 자꾸 영희가 날 부르는 것 같아.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영희가 누구예요? 사람들이 알면 절대 안 된다고요? 당연히 알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왜요, 어머니? 영희야, 영희야, 미안하다. 나 좀 용서해다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말을 잃었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12년 동안 직접 모셨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만 세월이 지나며 익숙해졌죠. 시어머니는 무뚝뚝하신 편이었습니다. 칭찬도 잔소리도 전혀 없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당신 일을 하시는 분이었죠. 특별히 가깝다고 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시댁 관계였죠. 시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신 건 3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깜빡하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러다 점점 증상이 심해졌죠. 결국 작년에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뵙곤 했죠. 남편도 함께 가는 편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희를 알아보실 때가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저를 며느리로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저 자주 오는 아가씨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고백이 계속될수록 저희 부부는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었어요. 그것도 갈수록 구체적으로 변해갔죠. 어느 날 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계속 신경 쓰여서 그런데 어머니 고향에 큰 이모님 계시잖아. 한번 슬쩍 물어볼까? 그냥 동네에 무슨 일 있었냐고만. 뭐? 진짜 어머니 말씀 믿는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되나? 믿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래. 어머니가 어렸을 때 봤던 일을 착각하시는 건 아닐까 해서 그냥 확인만 해보자, 응?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 고향에 계신 김말순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촌언니 되시는 분이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큰 이모님, 저 정호예요. 별일 없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요즘 치매가 좀 있으셔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순자가? 아이고, 어쩌다가. 그래, 뭔 이상한 소리? 뭔 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혹시 옛날에 동네에서 영희라는 사람 아세요? 어머니가 자꾸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듯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보자. 영희라. 아, 그 정영이? 그 일을 어떻게? 아이고, 그거 참 오래된 일인데 한 40년도 더 됐을걸? 그때 동네가 난리였지. 젊은 아낙이 하나 죽었거든. 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휴, 있었지. 정영이라고.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었어. 남편이 서울 공사판에 돈 벌러 간 사이에 참 안 됐지. 그런데 순자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그때 걔도 젊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경찰이고 뭐고 다 왔었다는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잘 몰라. 하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근데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그냥 어머니가 자꾸 그 얘기를 하셔서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정말 그런 사건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희는 직접 시어머니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전화로만 듣기엔 너무 불안했어요. 토요일 새벽 남편은 밤새 뒤척이다 일어났죠. 여보, 나 미칠 것 같아. 지금 당장 가보자. 어머니가 정말 사람을, 아니면 그냥 헛소리인지 확인해야겠어. 시골 마을은 음산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다 저희를 쳐다보셨어요. 시선이 따가웠죠. 혹시 40년 전쯤 정영이라는 분 아시는지? 순간 화투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당신들 누구야? 왜 그 이름을 들먹여? 저희 어머니가 이 동네 분이신데. 그 일은 잊어버려. 다들 입 다물고 산 지 40년이야. 왜 이제 와서 들쑤시고 다녀? 할머니들은 등을 돌리셨습니다.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 마을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았죠.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께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당신들 경찰이야? 기자야?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 거짓말. 40년 전 일을 왜 캐고 다녀? 그 년이 죽은 건 벌 받은 거야. 남의 집 들락거리던 년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아무것도 몰라. 난 몰라. 할아버지는 대문 앞에 있던 물바가지를 저희에게 끼얹으셨습니다. 차가운 물에 온몸이 젖었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찾은 노인정에서 박춘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2세 이 마을 최고령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저희를 보자 한숨을 쉬셨죠. 어이구,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 걸 자꾸 캐고 다녀. 하지 마. 그러면 마을 사람들 다 싫어하고 불편해요. 다들 입 꾹 다물고 사는데 왜들 와서 지랄이요? 할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한테 무척 중요한 일이라서요. 이거 할머니 간식으로 저희가 백화점에서 양갱 좀 사왔어요. 혹시나 싶어 내려오는 길 사둔 양갱을 할머니에게 전해드렸죠. 할머니는 그걸 보시다가 한숨을 쉬셨어요. 정령이, 에휴, 그 불쌍한 년. 참 곱고 착했는데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희 남편이 서울 공사판 갔을 때야. 어두운 밤에 버스 정류장으로 남편 마중 나간다고 나갔대. 빨간 원피스 입고. 그게 마지막이었지 뭐. 마지막이요? 그리고요? 3일 동안 안 들어오니까 남편이 아주 동네를 뒤집고 찾아다닌 거지. 온 동네가 뒤집어졌어. 산이고 강이고 다 찾았는데 일주일 뒤 논두렁 물속에서 발견됐어.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머리가 깨져 있었대. 피가 너무 많았다고. 논물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대. 근데 이상한 게 시체 옆에 돌멩이가 하나 있었는데 피가 묻어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누군가 일부러 갖다 놓은 것처럼. 경찰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냥 사고로 끝났다지. 그런데 나는 알아.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피가 많았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뒤로 이상한 일이 많았어. 정령이 무덤가에 가면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죄 지은 사람한테 나타난다고 소문이 돌았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운전대를 잡은 남편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남편이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여보, 설마 어머니가 진짜 그 사람을... 아니야, 말도 안 돼.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여보, 아니야.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일요일 아침 남편이 급하게 형제들을 소집했습니다. 아주버님 댁 거실에 모인 네 남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죠. 잠깐? 뭐라고? 어머니가 사람을 죽였다고?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새벽까지 술 마셨냐? 바쁜 사람을 불러서는 그런 헛소리를. 형, 끝까지 들어봐. 처음엔 나도 그냥 치매인 줄 알았어. 근데 직접 동네 가서 확인해봤더니 정말 40년 전에 정영희라는 사람이 죽었대. 잠깐만. 그럼 설마 진짜로 어머니가... 마을 할머니가 그러는데 피해자가 밤에 나갔다가 일주일 뒤에 논에서 머리가 깨진 채로 발견됐대.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피가 엄청 많았다고. 막내 신우이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화면처럼 우리 가족도 산산조각 날 것 같았어요. 오빠, 뭐라는 거야? 이거 진짜야? 우리 엄마가 살인자라는 거야?
아주버님이 갑자기 테이블을 쳤습니다. 닥쳐. 다들 정신 차려. 이거 그냥 우연의 일치야. 어머니가 동네에서 들은 얘기를 치매 때문에 자기 일로 착각하시는 거라고. 형, 현실을 봐. 어머니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죽였다, 피가 많았다, 땅에 묻었다. 이게 다 우연이라고? 그래서 뭐 어쩌자고. 경찰에 가서 우리 엄마 살인자라고 신고할 거야? 언론에라도 나와봐. 땡땡 정밀 며느리 시어머니 살인 고백 이런 기사 터지면 우리 집안 끝장이야. 내 공장도 애들 인생도 다 망가진다고. 형은 그것만 생각해? 어머니가 죄책감에 미쳐가고 있는데 매일 밤 영희야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으신다는데. 잠깐만. 다들 진정해. 일단 피해자 가족부터 찾아봐요. 찾아서 뭐하게? 혹시 40년 전에 우리 엄마가 당신 어머니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다닐 거야? 미쳤어? 막내 시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들, 그 정령이라는 분한테 혹시 자식이 있었다면 40년 동안 엄마 없이 엄마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야. 나는 엄마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 감상에 빠지지 마.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형, 만약에 사실이면 어떡할 거야?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 비밀 안고 살 거야? 그럼 우리도 공범되는 거야. 너는 말을 공범이 뭐냐? 하여간 일단 조용히 알아보자. 정영희 씨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뭐 자식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미치겠네. 그래, 일단 알아보되 절대 신중하게 해. 만약 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 역사에서 지워질 거야. 오빠,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사람 목숨보다 체면이 더 중요해요? 체면? 이게 체면 문제냐? 생존의 문제지? 너희들 자꾸 순진한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진짜 문제 커져. 형, 일단 내가 내일 미숙이랑 같이 알아볼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리고 다시 의논하자고. 한참을 더 싸운 끝에 겨우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만 내쉬었죠. 시동생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계속 훌쩍이며 휴지를 찾았어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묻었죠. 내 남매가 이렇게 무너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방향을 잃은 아이들처럼 보였어요. 누구 하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할지 진실을 밝혀야 할지 아무도 답을 몰랐어요. 집을 나서는 형제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워졌습니다.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우리가 열려고 하는 게 정말 판도라의 상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요. 월요일 새벽 5시 남편과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는 연차를 내고 움직이기로 했어요. 형제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동네가 발칵 뒤집힐 게 뻔해서 저희만 다시 찾기로 했어요. 안개 낀 시골길이 으스스했죠. 여보,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꼭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리는 것 같아.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제와 달리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가게 주인은 우리를 보자마자 문을 닫았죠. 당신들 또 왔어? 어제 온 동네가 시끄러웠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정영희 씨 가족이 어디 사는지만. 그만 좀 해. 죽은 사람 왜 자꾸 건드려? 40년 동안 입 다물고 산 사람들한테 왜 이러는 거야? 입 다물고 살았다니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은 박춘자 할머니 댁으로 급히 갔습니다. 그런데 대문에 자물쇠가 2개나 걸려 있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창문 너머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기요, 박춘자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어젯밤에 검은 차가 와서 데려갔어요. 할머니가 안 간다고 소리치는데 아들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끌고 갔어요. 아들인지 뭔지 내가 어째 알아? 아휴,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어요. 안 간다고 그러시는데 차에 태우고 갔다고요? 대체 무슨... 근데 왜 신고를 안 해요? 아주머니! 갑자기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검은 트럭에서 남자가 내렸죠. 찾으시는 게 있으신가 봐요, 외지분들이. 누구시죠? 최동철입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요. 당신들이 동네 들쑤시고 다닌다고 소문이 바다예요. 저희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박춘자 할머니 찾으시죠? 어제 서울에 사는 아들이 데려갔어요. 서울 병원에 입원시킨다더군요. 할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렇군요. 당신들 정영희 사건 때문에 왔죠? 40년 전 그날 밤 일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 봐요. 알고 싶으면 따라와요. 그냥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도 잘 들리는데. 싫으면 따라오지 마요. 그럼 영원히 모르는 거지.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들쑤시고 다니지 마쇼. 남자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트럭 뒤를 보니 삽과 곡괭이가 실려 있었어요. 여보,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뭘 위험해. 괜찮아. 우리는 불안했지만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트럭을 타고 15분쯤 가니 동네에서 떨어진 집이 나왔어요. 마당 안으로 들어가자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의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최동철이 구석에 세워둔 삽을 집어들었어요. 날카로운 삽날이 번뜩였죠. 당신들 대체 뭐야? 누가 보낸 거야? 40년 동안 조용했던 마을에 와서 왜 죽은 사람 무덤을 파헤쳐?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냥... 오해? 정영이 이름 들먹이며 온 동네 뒤집어 놓고 박춘자 할머니한테도 갔다며 대체 뭘 캐내려고 그러는 거야? 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 팔을 꽉 잡았죠.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 남의 집 비극이 그렇게 궁금해? 니들한테는 그냥 가십거리지. 누가 돈 줬어? 언론사야? 아니면 뭐 유튜버들이냐? 남편이 급하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동네 출신이세요.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자꾸 옛날 동네 사람들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찾아다닌 거예요. 최동철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알아냈어? 아무것도요. 그냥 40년 전에 사고가 있었다는 것만. 사고? 사고라!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정영이 내 사촌 누나야. 그 집 식구들 다 떠났어, 40년 전에. 누나 죽고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정말... 닥쳐! 이제 그만해. 죽은 사람은 좀 편히 쉬게 놔둬야지 왜 자꾸 들쓰고 다니냐고. 그가 삽을 바닥에 쾅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저기, 혹시 그 사건에 대해 좀 자세히... 순간 최동철이 벽에 걸린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았어요.
한마디만 더 하면 정말 가만 안 둬? 당장 꺼져!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마! 정영희 얘기 한 번만 더 꺼내봐! 후회할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최동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마지막 경고야. 다시는 이 일 건드리지 마. 40년 전 그날 정영이만 불행했던 게 아니야. 온 마을이 지옥이었다고. 다시는 그 지옥을 깨우지 마. 문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출발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모텔에 도착해서야 겨우 숨을 돌렸죠. 이 미친 저 또라이 새끼. 여보, 이제 그만하자. 너무 위험해. 어머니 일이든 뭐든 우리가 건드릴 일이 아닌 것 같아. 최동철에게 쫓겨난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정영희 가족들이 40년 전에 뿔뿔이 흩어졌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어요.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경찰에서 일하는 친구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10년지기 친구라 부탁하기가 수월했어요. 민수야, 40년 전 사건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미제 사건인데.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정영이라는 여자 사건인데. 40년 전이라. 그걸 우째 찾냐?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부탁 좀 할게. 중요한 일이라. 그래, 한번 찾아는 볼게. 근데 왜 그런 옛날 사건을? 일단 알아봐줘.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전화를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죠. 미수가 찾긴 찾았어. 정영희 사건. 근데 이거 좀 충격적이네. 뭔데? 빨리 말해봐. 이 사건 미제 사건 아니야. 범인 잡혔어. 그것도 사건 발생 2달 후에 바로 잡혔는데. 뭐? 범인이 잡혀? 누군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 고백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범인은 정형이 남편 정대식이야. 치정인데 오해를 해서 아내 죽인 거였어. 처음에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는데 결국 자백했대. 남편이 범인이라고? 서울 공사판에 있었다고 알리바이 조작했지만 동네 술집에서 목격된 게 들통났어. 무기징역 받고 지금도 복역 중이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영희는 누구란 말인가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말하는 영희는 정영희가 아니었다는 거네. 우리가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네. 영희라는 이름이 같아서 착각한 것 같아. 어머니가 말씀하신 영희는 다른 사람인가 봐. 그 작은 동네에 영희가 몇 명인 거야? 형제들에게도 알렸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해 했어요. 정영희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안심하기엔 너무 이상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영희를 찾으셨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아는 다른 영희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영희의 정체를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새벽 4시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요양병원 번호였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보호자님,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사라지셨어요. 새벽 3시 순찰 때 방이 비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사라졌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CCTV 확인해보니 새벽 2시쯤 혼자 밖으로 나가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 수색 중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을 깨웠습니다. 동시에 형제들에게도 연락했어요. 모두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죠. 요양병원 앞은 이미 난리였습니다. 경찰차 2대가 와 있었고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아주버님이 도착하자마자 원장에게 달려들었죠. 대체 관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치매 환자를 어떻게 혼자 나가게 둬요? 밤에 당직은 뭐 했고 보안은 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평소에 얌전하셔서 문이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나가신 건지. 얌전하다고? 치매 환자가 얌전해요? 당신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잖아.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가만 안 둘 겁니다. 경찰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찾는 게 먼저라고 했어요. 일단 주변을 수색 중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인근 산과 도로를 중심으로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왜 나가신 거지? 평소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계속 영희라는 분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진정제를 드렸는데도 계속 불안해하셨습니다. 아이씨, 대체 영희가 누구야? 오전 8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리저리 어머님을 찾아다녔죠. 요양병원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신우이가 울먹였습니다. 오빠, 엄마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날도 추운데 맨발로 나가셨대. 괜찮을 거예요, 아가씨. 곧 찾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75세 치매 노인이 새벽에 혼자 나가다녀. 오전 10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병원 뒷산 중턱에서 시어머니를 발견했다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바위 틈에 웅크리고 계셨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급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구급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맨발은 상처투성이었죠.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영희 어디 있냐? 영희 찾아야 해. 내가 묻었는데.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진 위독한 상태였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죠. 저체온증이 심합니다. 노인분이라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체온을 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가 간신히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첫마디가 또 영희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죠. 아가씨, 영희 찾아줘. 지금 이렇게 추운데 영희가 얼마나 춥겠어. 어머니, 영희가 대체 누구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야 제가 찾아드릴 수 있어요. 미안해, 영희야. 어머니, 미수가. 네? 어머니, 저 알아보세요? 우리 착한 미수가 나 부탁 좀 들어다오. 영희 찾아다오. 부탁한다.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셨어요. 두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 마른 눈에서 눈물이 고이셨죠.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심장이 멎을 뻔한 위기였죠.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의식이 없으셨어요. 가족들은 교대로 병원을 지켰죠. 상태는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얼굴이 창백했죠. 마지막 시어머니의 말과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 간절한 눈빛에 제 마음이 무거웠죠. 의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언제까지 버티실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에게 시어머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희를 찾으라고? 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시는데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찾아? 단서도 없고.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찾기엔 너무 막연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연배가 비슷한 친척들을 모두 찾아 전화를 돌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영희? 글쎄, 순자가 영희를 안다고? 우리 집안에 영희라는 사람은 없는데 순자 친구 중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영희라 들어본 적 없네요. 순자 언니가 왜 그 이름을 찾으시는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쳐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옆에 와 앉았죠.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시는 거야. 영희라는 사람은 없어. 아주버님도 전화를 했습니다. 재수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포기해요. 어머니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도 고맙네. 재수씨가 우리 엄마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준 거 어머니도 알 거예요. 형수님, 저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어머니 고향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죽기 전에 영희를 보고 싶다는 그 떨리는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작년까지 이 방에서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12년 동안 매일 드나들던 익숙한 방이었죠.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화장대, 벽에 걸린 시계, 침대 옆 서랍장 위에는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방 어딘가에 영희의 단서가 있을까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묵주, 돋보기 안경, 시어머니의 소박한 물건들 뿐이었어요. 화장대로 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틈에 낀 사진들이 보였어요. 시아버지와의 결혼사진, 자녀들 사진들이었죠. 장롱도 열어봤습니다. 이불과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라는 이름과 연결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나서려는 순간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절에서 받아온 불교 달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진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흘 날짜였어요. 그것도 몇 번이고 더 끄은 것처럼 지냈죠. 중요한 날인지 시어머니께서는 달력을 받으시고 그날에 미리 동그라미를 쳐둔 것이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뭘 그렇게 봐. 얼굴이 왜 그래? 여보, 이것 좀 봐. 달력에 표시된 날짜.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어머니 매년 이맘때 절에 가셨어. 그게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뭐가? 다른 날에도 가실 때 많았는데. 아이 참, 이날은 달력에 표시를 해둔 날이잖아. 이날 정말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는데?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혼자 절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를 아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요. 안개가 자욱한 산길이 으스스했어요.
법당에는 새벽 기도하는 보살님들이 계셨습니다. 그중 나이 많으신 보살님께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여기 자주 오셨는데 김순자 할머니라고 혹시 아세요? 아이고, 순자 보살님 며느리구나. 요즘 왜 안 오시나 했더니 편찮으신가? 네, 병원에 계세요. 여기를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서 와봤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주로 뭘 하셨는지. 매달 15일에 오셔서 하루 종일 기도하셨지. 천도제 올리시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셨어. 30년 넘게 한결같으셨는데. 천도제요? 누구를 위한 건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 워낙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하시고 가셨어. 다른 보살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순자 보살님은 참 신심이 깊으셨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오셨으니까. 한 번은 폭설에도 오셔서 우리가 다 놀랐어. 그렇게까지 무슨 사연이 있으셨나 봐요. 글쎄, 다들 궁금해했지만 여쭤볼 수가 없었어.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시니까. 혹시 어머니가 평소에 무슨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요즘 병원에서 자꾸 누군가를 찾으셔서. 특별한 말씀은 글쎄 없었던 것 같은데 주지 스님이 더 잘하실 거야. 오래 알고 지내셨으니까. 종무소로 갔지만 주지 스님은 안 계셨습니다. 실망하고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순자 보살님 가족분이신가요? 돌아보니 백발의 도승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네, 며느리입니다. 스님이 저희 시어머니를 아세요? 50년 가까이 알았죠. 이 절에 처음 오셨을 때가 25쯤 되셨을 때니까. 그렇게 오래요?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절을 다니셨구나. 스님이 잠시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병원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누군가를 찾아달라고 하시는데 영이라는, 사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영이라는 분을 꼭 찾아달라고 하셔서 저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순간 스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영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계속 영희를 찾으시고 미안하다고. 혹시 그 이름 들어보셨어요? 스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시주님, 따라오시겠습니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법운 스님을 따라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이 차를 내어주시며 천천히 말을 꺼내셨어요. 순자 보살님을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매달 오셨는데 요즘은 뵙지 못하네요. 몸이 많이 편찮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매가 심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평생 짊어진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순자 보살님이 용의를 왜 찾으시는지. 죽기 전에 꼭 봐야 한다고 찾아달라고 애원하세요. 스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착잡하네요. 용의는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왜요? 혹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돌아가셨나요? 네, 아주 오래전에요. 그럼 누구신지라도 알려주세요. 시어머니와 어떤 관계였는지. 스님이 천천히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순자 보살님이 50년 전에 낳은 첫째 딸이었습니다. 네? 첫째 딸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모르는 딸이 있었다니요. 정식 혼인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순자 보살님이 평생 숨겨오신. 그런 일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영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죽었습니다. 그 일로 순자 보살님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죠. 이제야 시어머니의 고백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희를 찾는 간절함도요. 벌써 50년도 넘게 지난 일이네요. 법운 스님이 50년 전 그날로 돌아가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974년 봄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24살 꽃다운 나이였을 때였죠. 그해 봄 마을에 약장사 일행이 들어왔어요. 전국을 떠돌며 약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에는 장터에서 약을 팔고 밤에는 마을 어귀에서 묵었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시어머니를 보고 음흔을 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어요. 그 남자가 시어머니를 덮쳤죠. 시어머니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셨죠. 다음 날 약장사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 시절엔 피해자가 오히려 손가락질 받던 때였으니까요. 2달이 지나고 시어머니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입덧이 시작된 거예요. 숨길 수 없게 되자 부모님께 털어놓았죠. 시어머니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도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때리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네가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거다. 어머니가 울면서 한약을 지워왔어요. 이걸 먹고 애를 지워라. 그래야 네 인생이라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약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죽일 수 없다고 하셨대요. 뱃속의 생명이 꿈틀거릴 때마다 미안함과 애틋함을 느끼셨다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할아버지는 죽은 자식으로 여기겠다고 하셨어요. 친척집 헛간에서 지내며 홀로 아이를 낳으셨죠. 1975년 겨울 영희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영희야. 이런 엄마 밑에 태어나서 미안해. 영희는 예쁜 아기였다고 합니다. 까만 머리에 동그란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시어머니는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영희를 키웠죠. 하지만 너무 가난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 젖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영희는 자주 배고파 울었죠. 그러던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영희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기침을 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온 마을을 돌았습니다. 의원을 찾았지만 돈이 없으니 치료를 거부당했어요. 약방에서도 외상은 안 된다며 문을 닫았죠. 시어머니는 의원집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내일 돈 받으면 꼭 갚을게요. 제발요. 하지만 의원은 차갑게 문을 걸어 잠갔어요. 약방 주인 앞에서도 빌었습니다. 사장님, 약 하나만 주세요. 이 반지라도 드릴게요. 엄마가 물려준 거예요.
하지만 약방 주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어머니는 영희를 안고 거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어요. 우리 아기가 죽어가요. 돈 좀 빌려주세요. 사람들은 미혼모와 아기를 보며 혀를 찼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입에서 선홍색 피가 흘러나왔죠. 시어머니는 아기를 꼭 안으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영희야, 안 돼. 엄마 두고 가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돈이 없어서. 엄마가 널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영희는 엄마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마치 엄마를 위로하는 것처럼요. 영희야, 엄마가 약 못 사줘서 미안해. 엄마가 따뜻한 방도 못 줘서 배불리 먹이지도 못해서 이런 못난 엄마 밑에 태어난 게 내 죄야. 시어머니는 죽어가는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영희, 스르륵 잠든다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다음 생에는 좋은 엄마 만나렴. 행복하게 살아야 해. 영희는 그날 새벽 시어머니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11개월의 짧은 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차가워진 영희를 안고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희는 떠났고 시어머니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법운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겪으신 그 끔찍한 일들이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졌죠. 24살 꽃다운 나이에 당한 폭행, 원치 않는 임신과 가족의 외면, 그리고 돈이 없어 죽어가는 아기를 지켜봐야만 했던 절망.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50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매일 밤 그 아기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가 죽였다고 하신 것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으로 약을 사지 못해 딸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의 표현이었어요. 50년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오신 거였죠. 시어머니는 50년간 딸의 기일마다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오셨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이 바로 시어머니의 첫째 딸 영희의 기일이었어요. 며칠 후면 기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번엔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병상에서 영희를 찾으며 울고 계실 뿐이었어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이미 5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기를 어떻게 찾아드릴 수 있을까요? 법운 스님께 물었어요. 스님, 시어머니께서 영희를 찾아달라고 애원하시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찾아드려야 할까요?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운 스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시주님,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요. 순자 보살님이 50년간 영희를 가슴에 품고 사셨다면 분명 영희를 곁에 두고 계실 겁니다. 어머니가 어찌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찾아보세요. 순자 보살님이 가장 아끼시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영희가 있을 겁니다. 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절에서 나와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법운 스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영희가 있을 거라고 하셨죠.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 의사가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뭐라고?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랍장, 옷장,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다 장롱 맨 아래 칸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죠. 상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천조각들 사이에 누런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까만 머리카락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머리카락이었어요. 50년 세월에도 여전히 부드러웠죠. 이것이 영희의 머리카락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50년간 품고 계셨던 유일한 흔적, 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죠. 의사가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급히 다가갔죠. 시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영희 찾았어요. 영희 데려왔어요. 시어머니 손에 머리카락 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던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봉투를 꼭 쥐셨죠. 그때 시어머니가 눈을 작게 뜨셨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뜨셨어요. 머리카락을 만지시더니 메마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내 딸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머리카락을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마치 아기를 안듯이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또 한 번 입을 움직이셨어요. 미안해. 그 입모양이 선명했습니다. 50년간의 죄책감이 담긴 한마디였어요. 저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긴장되어 있던 이마가 펴지고 입가가 살짝 올라갔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머리카락을 가슴에 품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일직선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제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영희와 함께 떠나셨죠. 시어머니는 50년간 딸의 머리카락을 품고 사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희를 안고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사구제를 마친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시할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물려주신 땅 문서였죠. 시골에 있는 작은 땅들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투리 땅들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척박한 땅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땅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법운 스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영희를 가까이 두셨을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남편에게 땅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팔 거야? 그냥 혹시나 싶어서 한번 보고 싶어. 첫 번째 땅은 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려진 과수원이었어요. 세 번째 땅으로 향했죠. 산 중턱의 작은 땅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한쪽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곳에 작은 봉분이 있었죠. 비석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이끼가 끼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김영희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희의 무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50년간 지켜온 딸의 무덤이었죠.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이 무덤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그 무덤 말이구나.
순자 아줌마가 한 20년 전쯤 비속 세우셨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땅 물려받자마자 바로 하신 일이야. 시어머니는 시할아버지 눈치 때문에 못하셨던 일을 하신 거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직접 못 오시니까 나한테 부탁하셨어. 돈 보내면서 벌초 좀 해달라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영희를 돌보셨던 거였습니다. 몸이 불편해서도 치매가 와서도 잊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영희를 시어머니 곁으로 모시자고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이장 절차를 밟았습니다. 영희의 작은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시어머니 무덤 옆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었죠. 비석도 새로 세웠습니다. 김영희, 김순자가 사랑한 첫째 딸. 시어머니 비석 옆에 나란히 세웠어요. 안치식 날 비가 보슬보슬 내렸습니다. 하늘도 우는 것 같았어요. 50년 만에 모녀 상봉이었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편하실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영희, 이제 영원히 함께 계실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웃고 계셨어요. 그토록 평화로운 얼굴은 처음이었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